여권 없는 학교론 43번은 감사함의 의미를 읽겠습니다. 이 제카리아 히스, 마이클 제카리아 히스의 진정한 감사함은 공동체의 정서이지 건강의 실천이 아니다. gratitude가 감사함이죠. 진짜 감사함이라는 거는 요새는 그냥 그 건강의 실천, 웰니스 프랙티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정서다라는 거를 글을 썼는데 이게 아마 이 사람의 박사학위, 시카고 대학 박사과정생인데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정서의 현상, 이 초기 근대 영문학에서 도덕적 사고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요거겠죠. 요게 이제 아마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였을 거예요. 그 정서 현상이라는 게 주로 여러 가지 정서 현상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감사함이니까 감사함을 대표로 아마 초기 근대 영문학에서 그 감사함이라는 게 도덕적 사고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연구한 게 박사의 논문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져서 인문학과 사회의 정서 연구를 위한 학제가 워크숍을 자기가 주최하는 거죠.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연구 주제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에 어떻게 이 글을 썼냐면 사례 보고부터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말하는데, 하나는 코로나 시절에 발생한 이제 두 가지 감사의 사례 중에 하나는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 2022년 5월 유럽인들이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함을 보여주려고 발코니와 창문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낸 게 있었죠. 저녁 8시인가? 그때 되면 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8시인가 7시인가 왜 다 나와서 같이 모여서 못하니까 다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집 발코니 이런 데서 박수를 치고 했단 말이죠. 이 정기적인 환호성과 박수갈채, 이게 일종의 희망의 상징이 된 거죠. 이 어려움이 끝날 거다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그런 일이 그렇게 하면서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강요된 격리 상태를 극복하는 인간 연대의 상징이 된 거죠. 이런 감사하다는 말을 한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7월 달에 그 코로나 증상을 했다가 나가면서 모나코 왕자 알버트 2세의 딸 그리말디의 사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인스타그램에 수만 명의 팔로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감사함을 표현한 사례예요. 오늘 마침내 내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코로나의 특징이 내 자신인 것 같이 안 느껴지는 거였죠. 아프긴 아픈데. 오늘 마침내 내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현재의 순간에 살아서 건강한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뭘 분석하고 있냐면, 이 사례를 두 개 비교 분석하는데, 이 유럽인들이 자신의 옥상에서 고마움을 외쳤다는 소식. 그건 어때요? 마음이 좋죠? 고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무적이 되는데, 그리말디의 메시지는 공감은 돼요. 근데 영감을 주지는 않단 말이에요. 인스피레이션. 그죠? 그러니까 고무적이다 그러죠. 이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죠. 그래, 참 그런 어떤 그지? 북돋우는 느낌?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응? 그 차이가 뭘까? 뭔가 하여튼 두 사례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의 차이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똑같은 감정인데, 그지? 똑같은 정서인데, 정서의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그지? 같은 정서가 아니고, 감사함이랑 정서의, 내의 정서들 사이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주 그것도 중요한 차이점, 의미 있는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냥 조금 달라, 목소리가 커 이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차이점. 연구해볼 만한, 검토해볼 만한, 의미 있는이라는 게 연구할 만한, 생각해볼 만한, 그치?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조심해야 될 게,
차이 다 있지 뭐. 그건 차이가 있죠. 차이는 다 있어요. 무조건 똑같은 인생을 두 번 못 사니까, 똑같은 삶을 두 번 못 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해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discrepanc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저자가. 같은 것들 사이의 차이를 말할 때 discrepancy죠. 격차가 좀 난다. 뭐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차이라고 그러지만, 왜? 같은데 격차가 조금 난다.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냥 다르다라는 거는 different는 이게 음,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차이를 말할 때 쓰는 거.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있어요? 감정과 정서 등의 미묘한 어, 구체적인 응? 양상은 포함되어 있죠. 양상을 포함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 정서 같은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차이라는 개념을 위한 대표적인 용어가 디프런트예요. 디프런트 그러면 그냥 달러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뭐 거기다 뭐 붙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달러. 영어 용어 중에 단어 공부할 때 이거 중요해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디프런트는 다르고 디스크리펀시는 디프런트한데 요거는 음, 같은데 격차가 조금 난다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걸로 말하면 디프런트는 한데 그러니까 그냥 차이는 지는데 이때 이 차이점은 음?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않았는데 뭔가 의미 있는 격차가 날 때. 그래서 이거 할 때요, 디스크리펀트 할 때는요, 손을 이렇게 두 개를 해갖고 약간 손가락 손 두 개를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discrepancy 이러면서 두 손을 들어서 두 손의 간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았는데 달라졌다는 거죠. 뭐가 그 discrepancy냐면 우선 첫 번째 둘 다 고맙다고 그랬지만 규모가 차이가 나죠. 위에는 이제 처음에 그 유럽인들이 옥상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지만 요 그리말디의 그 감사함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요. 규모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마워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라는 질문. 요거가요. 요 질문이 요 질문이 이분을 박사학위로 이끈 거예요. 요 질문. 그러니까 감사함은 감사함의 결정적인 감사함 종류의 결정적인 분류 기준은 보다 감사의 대상량라는 것을 이게 이제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지금 이런 글을 쓰는 때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논문에 가설 있죠. 하이포시시스. 이 가설. 논문의 가설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논문의 가설이 음, 가설이었을 거야 이게. 이 논문의 가설을 잘 잡으면 박사학위 논문 쓰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걸 치면 이런 식으로 이혼에 이렇게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세계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가설을 잘 쓰면 요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논문의 가설인데 이 가설이 잘 설정되면 음, 되면 그 가설이 뭔가부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지? 첫째, 공부하기가 재미있다. 둘째,
공부한 결과물을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이거 야 그런 얘기를 맞아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크게 인정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박사학위로 쉽게 대학에서 대학에 자리 잡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을 잡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내가 길게 했냐면 그러니까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연구의 길로 들어서려는 그런 사람들은 박사학위 논문의 가설을 잘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설을 잘 설정하면 공부하기도 재밌을 뿐만 아니라 잘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부하는 거를 그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잘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럼 뭐가 잘 설정하는 거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맨날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돼. 어? 지금 시대가 근대에서 한근대로의 혁명적 원한의 시대야. 이므로 시대의 현실을 잘 읽는 것이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시대 현실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거에 맞춰서 쓰는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감사함이에요.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이 감사함이에요. 이 감사함이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은 어떻게 되냐면 감사함이 근대의 현재 근대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이제는 문제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감사함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게 지금 이 논문이에요. 이게 현재 이 글의 기반인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좋은 글이냐면 그런데 이 감사함은 이 연구의 대상인 현재 연구의 현재 대상인 감사함이라는 것이 근대의 정서이지만 한근대의 정통 물론 근대의 정서와 아주 다르지만 한근대의 정동으로 해석돼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뭐예요? 감사함을 넘어서서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평생 계속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수가 되는 거죠. 평생 연구할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제 잡는 게 집답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주제 잡는 부분을 내가 길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의 가설은, 하이포테시스는 감삼의 종류의 결정적인 분류 기준은 뭐다? 감삼의 대상 여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말디의 감삼의 대상은 뭐 하거나 사실 없죠. 없지만 그지? 그 유럽인들의 의료계 종사자들의 유럽인들의 없지만 그지? 감사함의 대상은 없지만 다른 부류의 감사함의 대상은 아주
어떻게 더 좋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그리말디가 근대적인 거니까 이 근대적인 감성의 대상은 다른 부류에, 응? 탈근대적인 다른 부류에,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요런 감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연구한 거예요. 요거 요렇게 생각하고 연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학사의 논문을 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요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유럽 대중의 감사함은 높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친구랑 자기가 고생했잖아. 근데 의료인들이 자기도 걸릴지 모르는데, 그치? 근데 아주 희생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의료 전문들이 겪은 희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뭐야? 그들에게 진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없죠. 갚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평범한 그냥 뭐 그 왜 코로나 전문 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굉장히 고생한다고 지금 재정적으로. 정부가 뭐 뚜렷하게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거 없다고. 그냥 봉사한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 동안 제대로 돈을 못 벌었으니까. 충분히 못 갚아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노력에 보답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이, 응? 우리의 감사함. 여기는 great foolness라고 썼죠? 이건 조금 다른 용어예요. great하고 좀 다른 용어인데, 내가 이건 용어 선별해서 안 했는데, gratitude. 이게 감사함이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full하다는 거죠. 응? 어떻게 가득하다. 가슴에 가득하다. 이런 의미다. 그지?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가 아니라 great fullness는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그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오는 고마움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꿀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주고 싸움이 있죠. 의료 전문가들한테 대상이 있죠. 감사함의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말디의 감사함은 아무리 진심이라도 수신이 결여돼 있어요. 내가 지금 나아서 고맙다 이거잖아. 내가 그 병에 나서. 그지?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SNS 같은 게 특히 그런데, 이런 비슷한 공적인 발언을 한단 말이죠. 공식적인 말을 한다니까. 감사하다는 거는 공식적이 아니어야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것처럼, 공적인 인물인 것처럼. SNS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케이크를 먹었어요. 케이크 사진을 올려요. 무슨 모순이 있냐면, 케이크는 자기가 혼자 먹거나 아니면 아주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둘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 사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케이크 사진 찍어서 올리는 순간 뭐가 돼요? 공적인 대화가 된다고, 발언이 된단 말이죠. 그 자기의 거실, 자기의 그 가장 내밀한 공간을 모든 사람한테, 우리 집 아무나 놀러 오세요. 우리 방 아무나 놀러 오세요. 우리 침대 아무나 놀러 오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그런 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그게 해킹당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그때 제가 가끔 뭐 잠깐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그림을 네가 감사하는 건 공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서 기쁘다잖아요. 아주 사적인 발언이라고. 그걸 이렇게 공적인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 퍼져나오고 흩어지는 감사함은 그리말디처럼 특정 인물에게 달라붙지 않는다고. 누가 감사하다가 아닌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리말디 메시지가 행복과 안도라는 이해할 수 있는 감각. 그래,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얼마나 안도심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감정이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의 기초. 이 유대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를 왜 할까요? 감사를 왜 해요?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같으면 감사하기 좀 어렵죠. 요새 그 지하철 광고, 내가 요새 가끔 지하철을 탔는데, 광고를 보면
그 이제 예의를 갖춰야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건데, 가방을 내 앞을 안 메고 뒤로 메고 있다 누가 부닥쳤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표시를 해요. 그걸 바꿔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감정을, 그 사람도 이제 그 순간에는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유대감이 살짝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광고가 굉장히 호감이 가요.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니까. 고맙다는 거죠. 그치? 내가 가방을 이렇게 뒤에서 상대방한테 불편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그 뒷사람이 있었잖아요. 감사한 뒷사람. 그죠? 날 불편을 끼쳤는데 아무 소리 안 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성이 그렇죠. 그죠? 근데 그리말 뒤에 SNS 감사함은 누구한테? 그지? 그런 게 있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참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어야 되는 거죠. 원인 분석을 해보면 그리말디의 감사함의 스타일은 폭이 넓어요. 이게 와이더하죠. 모든 사람한테 다 감사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마워함, thanks giving. 고마워를 기부가 뭐예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런 장면에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달하니까 고마움을 만들어준 후원자다는 제공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인의 생각에 특유의 고요한 일은 감사함에 뭐가 빠졌어? 그 상대방, 제공자, 후원자, 그런 고려가 다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함의 초점이 고마워함, 그치? 그 대인 관계 기능이죠. 감사해. 아이고, 오늘 감사해요. 그지? 뭐뭐 때문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상대방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개인의 이점. 감사하면 좋아. 감사하면, 응? 감사하면 몸에도 좋고, 뭐, 응? 그게 뭐냐면 긍정심리학이에요. 긍정심리학의 영향이 크다고 말을 해요. 지금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긍정심리학의 이런 얘기들이 약간 이상하다. 비판하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이 긍정심리학이 지배를 했는데, 심리학은 요새 미국 유학 가시면 긍정심리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아 긍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서적 복지를 향상하고, 감사하니까. 친사회적 행위를 촉진하고, 그쵸? 감사하면 서로 연결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사하고 서로 알게 되는 거죠. 또 정서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게 두뇌를 바꾸고, 머리가 바뀌는 거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또 천식의 증상조차 완화했다며 감사의 개인과 대인관계 영향에 번역을 준다는 거예요. 응? 짐작이 되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긍정심리학의 연구 방향은 감사해야 하는 주체, 고맙다고 생각하는 주체, 나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함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근대적인 연구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주로 감사함의 대인관계 양상보다 개인적 양상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다른 사람과 고마움을 나눈다기보다는 thankful, 아까 thanks giving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thankfulness죠. 이건 뭘까요? 고마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거죠. 그지? 그 가득 찬 거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thank가 full하니까 고마움이 마음에 가득 찬. 응? 이게 고마움이에요. 그게 흘러 넘친 거죠, 상대방한테.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당연히 고맙다 그러면 그래 누구한테 고맙니? 그지? 우리한테 인사를 가자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피실험자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 누구 때문에 고마운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하는 얘기가 대인관계 양상보다 개인적 양상을 더 소중히 여긴다, 연구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 당신이 왜 고마움, 감사함을 언제 느꼈어? 그걸 한번 기록해봐. 또는 명상을 해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그 긍정심리학의 지침이에요. 비판인 것 같죠? 비판이에요. 요거 최근에 드라이브, 아, 드림, 아, 드림 시퀀스, 드림 시나리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이 지금 하는 얘기, 이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분위기야? 뭘 비판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까봐 하나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드림 시나리오 영화에서, 라는 영화에서, 이 중간에 생략하고, 학생들이, 이 수강생들이, 교수의 악몽을, 담당 교수의 악몽을 꾸는 바람에, 악몽으로 인해 수강생들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걸려요. 로 인해 수강 포기한다고. 포기하는 사태 앞에서 어떻게 하냐고. 그지? 교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교수가 갑자기 그 악몽으로 나오는 거야. 교수가 악몽으로 악몽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드림, 꿈으로 인해. 교수 잘못도 아니죠. 교수가 뭐 그 사람 꿈에 들어가서 그거 시켰어요? 그 사람 그리고 영화에 보면 되게 착하게 나와요. 어,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학교에서 이분이 총장하고 친구인데 친구를 위해서 그 심리학자들의 집단 상담, 여성 심리학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강당에서 심리학자의 음, 트라우마 집단 상담이 벌어져요.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여기 똑같아요. 명상을 수행하라는 거 이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명상을 수행한 다음에 그거 하는 짓이 과정이 우선은 명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을 실시한 후 아주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어, 이게 주로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상상의, 상상의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트라우마죠. 누가 때렸는데 무서워. 그 걔만 보면 이건 트라우마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이죠, 현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그 트라우마의 그 집단 치료 장면이 있어요. 응? 벌어진. 요건 먼저 했겠죠. 그 영화가 나오는 장면에는, 어, 요건 먼저 했겠고, 그 장면이 요게 영화의 시퀀스로 나와요. 이 드림스라고 하는 시퀀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들한테 이제 명상도 하고 그랬으니까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심리학과 교수는. 그래갖고, 이 담당 교수, 악몽에 나오는 담당 교수를 들어오라고 그래. 담당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긍정심리학의 교수가 음, 담당 교수에 의한. 근데 그 담당 교수가 그러면서 몇 발짝 더 와보세요. 괜찮죠? 봐도 이거 뭐냐면 요거는 이 원인, 그러니까 트라우마 원인, 우리 친숙함을 통한 극복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어디에 많이 하냐면 뱀 트라우마의 경우, 우리가 대부분 무서워하죠. 아마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게 이 뱀이 설득시켜서 꼬셨다 그러죠. 꼬셔서 설득시켜서 서너 깔 따먹어서 에벤 동생에 쫓겨나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사람들은 뱀 트라우마가 많거든요. 뱀 그러면 뭐 무조건 직업을 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촉 빈도, 음, 접촉 거리를, 응? 그지? 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본 거는 무섭겠지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거나 또 가까워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하는, 그지? 공포가 없어지겠죠. 응? 응. 그런 방식으로 드림 시나리오에서도 그래요. 그러는데 어, 학생들이요, 가까이 그 교수가 찾아와서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담당 교수가 입을 벌리니까 애들이 더 놀래서 도망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응? 드림 시나리오 영화는 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긍정심리학 한계. 그지? 애들이 하다 말고 분명히 그 연습해서 잘해야 되는데 한계를 극적으로, 음, 웃기는 얘기다. 너희들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걸 보여주는 어떤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애들한테 치료받았는데, 응? 치료받았는데 도망쳐 버린단 말이죠. 그 선생만 남아있어요. 그 교수하고, 담당 교수하고 둘이. 애들은 다 도망쳐 버리고. 그런 식의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긍정심리학. 그죠? 그래서 너만 잘하면 돼. 넌 좋아. 넌 잘할 거야. 응?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죠. 요새 그 앞뒤 거두절미하고 설득력도 안 나오는데, 설득도 안 되는데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는 이제 단순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사회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중요한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 현상을 분석하냐면 비판적으로 우선 보는데, 상당한 혜택이 있는 개인적인 정서라고 그러는 거죠. 감사함을. 응? 감사함이 점점 자조도구, 자기를 도와주는 셀프 헬프 프로그램, 셀프 헬프 인스트루먼트로 광고되고 있는 거예요. 써먹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자기한테 감사해라. 뭐 이거랑 달라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돌보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그만하고 자기 자신이 돌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건 다른 얘기라고. 그 두 개가 묘하게 섞여 있죠.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그게 요새 긍정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광고가 되고 이게 돈벌이가 되고 있다니까요. 뭐냐면 이런 거 있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좋은 하루들. 이게 책이에요. 일기. 감사 일지.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이게 대중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벽한 본보기가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감사함을 느끼는 사건들 매일 사람 상황들을 계속 기록하라고. 이게 뭐냐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을 때 이거 선생님이 그런다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긍정심리학 하는 그게 주류예요. 게다가 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개인적인 혜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스스로 네가. 이런 일지들은 고마움과 복지에 대한 과학적인 발견들이 있는데, 심리학에서 연구한 거, 실험실에 연구한 거, 그걸 뭘로 분석하고 있냐면 건강 실천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거는 좋은 거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내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기잖아, 일기. 일기는 누군가요? 자기만을 위한 거잖아, 자기. 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고마운데 고마워하는
그 후원자는 알 리가 없겠죠. 아, 난 누가 오늘 도와줘서 고마웠어. 그 사람한테 말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일시적으로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역사 자료 방법론 분석 방법론을 써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사함에 개인화 현상이 문제가 있다. 응? 라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과거는 어땠냐고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이 개인적인 성공 경험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인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게 현 시대의 정서란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해한 것과는 아주 달라요. 반대란 말이죠. 응? 감사함의 초기 이론들은 이런 내면에서 감사하는 건 물론 우선 기본적으로 내면의 상황이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은 뭐예요? 대인 관계죠.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이란 말이죠. 그런 거가 근대 시대의 자료, 고대 시대의 자료 두 개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근대 시대 역사 자료는 18세기 미국 목사 조나단 에드워즈가 종교 애정에 관한 논문에서 감사함이란 게 뭐냐? 우리에게 혜택을 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자연스러운 애정이 감사함이라는 거죠. 라고 묘사를 해요. 에드워즈에 따르면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자신의 적인 다윗에게 사울의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런 것처럼 감사함의 힘은 너무 커서 심지어 적에게도 잠깐이나마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함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다라고 얘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에서 볼 때 감사함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적 이외에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작됐죠. 나한테 좋은 거니까 감사한 거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정적으로 대인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에드워즈는 뭐라 그러냐면 감사함이 인간 본성의 더 좋은 원칙 중에 하나니까 이 감사하지 않음, ingratitude, 이게 우리는 번역을 배은망덕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배은망덕이라고 이 사람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자연스럽지 감사하지 않은 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고 그건 뭐야? heinous sin, 극악무도한 죄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감사하지 않잖아. 내가 잘했어. 뭐 이런 거잖아. 고대 시대에도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 감사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어, 고대에는 특히 이 선물을 주는 것과 그에 보답하는 것, 이게 이게 돈의 그 금전 경제, 돈이 생긴 거 얼마 안 됐죠. 그전에는 이게 경제 활동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선물을 주면 감사하다고 보답하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의 감성으로서의 감사함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고대에서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히게도 경제 활동의 중심 행위였단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세네카가 유명한 저 그리스의 유명한 로마 유명한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데 세네카 유명하죠. 요새 이게 굉장히 스토아 학파 요새 유명하죠. 혜택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고대 시대 토론을 가장 광범위하게 제공했고 그게 이제 서구인의 감사함의 개념의 기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이 뭐냐? 세네카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구어야만 하는 덕목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그것 자체로 선택해야 될 테더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거지. 개인적인 것만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악덕행위라는 거예요. 바이스. 미덕이 아니라. 그래서 인류의 화합을 융해시키고 녹여버리고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음. 여기 또 나오죠. 배은망덕은 그것 자체로 피해야 될 거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이 두 개 보면 이제 이 두 개의 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시대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서 근거를 받아서 지금 시대에 이제
개인의 감사함, 그지? 음,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원자들의 너그러움과 수혜자들의 감사함이 사회를 단결시키고 생존을 보장하는 접착제니까 그걸 흔들어 버려서 사회가 흔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토아학파도 외부의 내면의 기질을 우선시하는 게 스토아학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차 감사함을 느끼는 거는 받은 행위를 보답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스토아파니까.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도덕적으로 미덕이라는 거. 그러니까 스토아파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아까 그 일지 쓰는 거 있죠. 그게 다 스토아파의 이론을 적용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감사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스토아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지만 그걸로 안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의 대인관계 양상은 필수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많이 쓰는 SNS 메시지와 감사함 일기라고 일지죠. 일지. 일기랑 일지는 좀 다르죠. 일지는 쓰는 칸이 딱 있죠. 정해져 있죠. 일기는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 일지 기입 내용에서 보면 자신의 행운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자신의 행운을 응? 누군가의 공으로 돌리지 않은 채 운이 좋다고 느낄 뿐이라면 그건 뭐예요? 실제로는 감사해야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재주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한테 감사한 게 없다는 거. 응? 그래서 심지어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고 차라리 일반적인 상태를 위한 것. 무슨 소리냐면 누구한테 감사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는 이 당대 철학자들의 감사함, 심리학자들의 감사함은 뭐예요? 이거는 감사함이라는 용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거 되게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했죠.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음? 이거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돌려서 일부러 욕을 직접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에 감사의 대상이 없는데 응? 감사함의 대상이 없는데 그게 무슨 감사함이라고 말할 것이냐 수 있는가 라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독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상도 없이 감사하냐 이거지. 그지? 그 감사함이라는 용어가 아닌 거 아니냐. 어? 그 용어가 안 맞다. 어? 그건 다른 용어를 써야지 감사함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명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감사함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밑에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내 전반적인 건강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일지에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또 내 결혼식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감사할 때 결혼식 날에 비가 안 왔어. 감사하다 이거지. 근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건 뭐다? 감사가 아니라 appreciation, 환영, 인정. appreciation은 사태를 그래 좋아 잘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감사가 아니라 응? appreciation이다 라고 이 사람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판은 이게 이제 긍정 심리학의 영향력이죠. 여기까지는 위에 거예요. 요거 긍정 심리학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여기다 써야 돼요. 사실은 요약한 거지. 이런 긍정 심리학의 영향력은 어? 실제로 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왜 있어요? 왜냐하면 세네카
등에 의하면 감사하게 하면 미덕은 뭐예요? 대인관계 의 측면인데 그게 없다면 사회의 공동체에 별 수 없는 거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긍정심리학의 영향력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뭐냐면 나쁜 영향력이죠. 그지? 문제가 있는 영향력이라고 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그거가 이제 지금 첫 번째 비판인데 이 사람은 이 비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비판을 지금 밑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철학 비판 내가 2로 바꿨어요. 2로 더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감삼의 당대 철학 비판 2로 말한 이유는 긍정심리학의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이죠. 그것보다는 별도로 이건 별도로 그건 위에서 했던 거고 대인관계 그러니까 대인관계 정서라고 안 보는 뭐를 감사함을 응? 감사함을 어, 감사함을 대인관계 정서라기보다 개인 정서로 보니까 뭐가 돼요? 미덕이 아니죠. 미덕으로조차 덜 이해, 미덕으로 덜 보는 거는 이 이유 중에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공동체 문제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를 뒤덮일 때 뭐가 생겨요? 대인관계의 유대감과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응? 근데 이 유대감과 의무가 언제나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즐거운 게 아닌 것. 요게 문제인 거죠. 유대감이 생긴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 유대감이, 그러니까 세네카는 그렇게 해서 이게 선물을 주고받고 뭐 그런 공동 그런 경제 활동이 교환 경제죠. 이게 교환 경제죠. 그죠? 그러니까 세네카 시절에 서양의 고전적인 그지? 교환 경제 그지? 화폐 경제 이전이죠. 화폐 경제 이전의 체제, 경제 체제였던 교환 경제의 기반이 되는 감사함의 담론이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핵심이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로 인한 감사함의 표현 과정으로 인한 유대감과 의무가 언제나 좋았던 건 아니라는 더 중요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이분이 이제 이 글이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부분. 앞에 거는 그래도 상식이죠. 여기가 이제 상식이 아니고 여기가 뭐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응? 이름이 누구죠? 제카리아 히스 지점에서부터 어, 제카리아 히스의 연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응?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주장될 수 있는 담론이라서 응? 박사기 논문의 질의 차원, 질의 차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저 그런 수준의
너무 일렀는데. 그지? 그래서, 음, 박사를, 이 정도로는, 그 정도로는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평화있어 부족했는데,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요 지점부터 명부의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뭐냐? 감사하다는 게, 응? 감사하다는 게, 물론, of course, 응? 감사하다는 게, of course, 공동체, 응? 공동체의 그 유대 관계를 높여. 오케이, 맞아. 오케이, 그치,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만, 뭐다? 그게 언제나 즐거운 건 아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왜 중요한 지적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카리아 히스 저 작가가 이 박사후 과정 학생이 교수지요, 교수겠죠. 이 제카리아스 교수가 고향만무대 버스를 타려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고향에 갔어요. 버스를 내고 커피숍에서 잔돈을 바꾸려는데 불편한 관계의 친척을 만났어요. 사이 안 좋은 친척들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동전이 버스는 동전 타니까 동전 나 그거 뭐 500원짜리 하나 있어.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동전을, 그거 거절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전을 받는 게 힘들었다. 그거 이제 자기 스스로 분석한 거예요. 왜 힘들었지? 거절하는 본능을 억누르고 동전을 받는데 마치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면 어떻게 해요? 동그란 석탄을. 불이 타겠죠, 손에. 다치겠죠. 데미지가 있겠죠. 아니, 왜 이 그토록 작은 친절인데 그토록 극적인 반응을 했을까요? 그게 뭐냐?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받기를 꺼리게 만든 건, 뭐, 동전 500원인데 뭐, 그지? 선물의 금전적 가치가 아니야. 어? 그리고 이건 지금 한국 사람에서는 잘 모를 텐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뭐, 동전 조금 주고 받는 거는 그냥 아무한테라도 해요. 아무한테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동전 준대 왜 줬을까 싶죠? 근데, 길거리에 동전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줘, 그냥. 문제가 뭐냐면 그걸 받으면 뭐가 돼요? 대인관계 유대감이 형성이 된다고. 짐작이 되시죠? 무슨 소리야? 이 제카리아 히스는 어? 그 불편한 친족과 어? 유대감을 맺을 의도가 그러니까 모르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적절한 화해의 과정을 지나지 않는 한 어떤 유대감도 맺을 의도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지? 맺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지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동전을 그러니까 급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동전을 주고받는 기본적인 서구 사회의 풍습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거절하면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동전을 주고받는 게 선물을 주고받은 게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기 모습에 빠진 거죠. 그래서 받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불타는 석탄 같은 동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디는데. 이거를 마르셀 모스가 선물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어떻게 묶는 거죠. 선물,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게 저거예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먼저 가는 거지만 부담감이 전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제카리가 공경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감사함이라는 영어 단어. 지금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지.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영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마움의 죄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 제카리아 히스한테 준 동전의 가치는 거의 없었지만 제카리아 히스가 그걸 받음으로써 관계의 역사로 보면 돌이킬 수 없다고 여기게 하는 감사함의 빚짐의 상태는 내가 이렇게 동전을 받았잖아. 그럼 다음에 나도 어떻게 돼? 갚아야 돼. 갚아. 그치? 만나기도 싫은데 갚아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너무 싫은 거죠. 이제부터 대안 담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제카리아 히스가. 그래서 이 감사함의 개인적인 혜택에 관한 긍정 심리학의 주장,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논문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 베켓의 소설 몰로이의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몰로이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장애인 노인이에요. 말이 주인공이지 유명무실한 주인공이죠. 경찰에 체포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노숙자, 그치 홈리스예요. 그럼 경찰이 그 사람들 막 심심하면 체포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작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가 그랬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가 된 거야. 응? 그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서 이제 취조를 받는데 공격적으로 취조하겠죠. 네가 했지,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증거도 없이 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회복지라고 여겨지는 여인이 차 한 잔을 줘요. 몰로이가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요거는. 이 책 어렵다고 보통 그래요. 이 몰로이를 나도 예전에 읽었는데 그거 잘 읽혀지냐고 물어보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 말고. 좌선의 몸짓에 대한 방언은 없다. 는 것을 나는 안다. 놀랍죠? 몰로이는 장애인 노인이고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노인인데 자기도 자선의 몸짓, 자선의 제스처죠. 자선의 제스처 여인이 주는 거. 제스처가 더 멋있다. 제스처. 응? 차 한 잔 그거잖아. 자선을 베풀겠다는 거지. 응? 영어로는 안 이게 번역하면 이게 문법이 안 맞나 봐요. 그렇지만 내가 제스처를 쓰고 싶어. 자선의 제스처에 대한 방언은 없는 거죠. 차 한 잔 드세요. 근데 싫어요. 이게 참 어렵잖아. 좀 어떻든 해야 된다. 너는 머리를 조아리고 너는 온통 떨리는 손을 내밀어 마주잡고 그리고 너는 말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 그 미묘한 감정이 느껴지시죠? 응? 몰로이가 하는 이 야단스러운 고마워함, 땡스기빙, 응? 고맙다고 전하는 거죠. 응? 지금 시대, 지금 당대, 지금 시대, 지금, 응. 지금 당대, 지금 시대 그걸 고마워하는 걸 갖다 지금 시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의 그 감정으로 분석해서 번역해 보면 감사도 아니고, 그치? 이건 인정조차 아니에요. 그치? 뭐야? 굴욕감이에요, 굴욕감. 휴밀리에이션. 차라리 굴욕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첫째로 차 한 잔을 원하지도 않았고 혼자 내버려 두기를 선호했더라도 취잡았다 좀 쉬는 시간인데 응? 사회복지사의 친절에 어떻게 해요? 똑같거나 더 큰 감사함으로 화답하라는 문화적 기대. 이게 공동체의 기대란 말이에요. 그 자기는 차 한 잔을 받기도 싫은 차를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몰로이를 사회복지사에게 즉각 빚을 지는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요.
요새 개신교들의 전도 방식이에요. 개신교다, 개신교의 전도 방식이나, 음, 마을, 어, 가게의 홍보 방식.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어, 아주 작은 가치의, 금전 가치의 선물을, 어, 어, 전철역 앞이나 등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주는, 음,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주면. 참 곤란하죠. 그 종이 같은 거 주는 경우는 뭐, 휴지니까 안 받을 수 있는데, 그 사탕 하나에, 휴지, 이런 거죠. 응? 휴지, 그냥, 응? 사탕도, 응? 껌, 뭐 이런 거. 응? 주는 그, 방식. 이게 바로 뭐예요? 의? 어, 숨겨진 의도. 즉각적으로 빚을 지는 처지에 놓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게 얼굴 한번 본단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나 홍보 방식이 굉장히 현명한 방식인 거죠. 그죠? 요걸 이용한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의 문화적 기대. 무슨 문화적 기대? 근대 사회의 기대죠. 우리 사회는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기대가 근대 사회에서부터 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로마 시대의 세네카의 음, 지금의 근대 사회까지 감상함의 수용과 어, 어, 마음의 집, 공동체의 교육과 유대가 형성의 원리임으로 그걸 무작정 거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응? 그러니까 이거 거절하면요, 뭐예요? 나 니하고 같은 동네 살고 싶지 않아. 너랑 같은 지구상에 살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의미가 조금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작정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응?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후원자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거예요. 차 한 잔으로 권력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차를 주잖아요? 그거 받았어요. 그 뭐라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왜 물어봐, 그걸? 차 한 잔을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가게가 저기 있어요. 우리 뭐 헬스클럽에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 감사하다는 것이 상대방한테 권력을 주는 거죠. 그걸 몰로이가 본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베케트의 주인공은 세네카의 평등주의적 비전. 세네카의 경우에는 그때 세네카가 말한 건 노예들과, 그러니까 그때도 로마 시대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등, 응? 그러니까 피억압 계급의 예? 공동체, 유대감을 위한 글이 아니라 누구냐면 이게 이 노동에도 있는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로마 시대 글들은 다 그래요. 아니라 귀족 계급이란 공동체를 위한 글을 썼던. 세네카는 그러니까 귀족 계급만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 계급은 저 평등하겠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주고받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요. 이거 어,
뭐냐면 아주 가난한 어, 그, 내가 아주 어렵게 살았었는데 청년 시절에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정이라는 게요. 친구와의 교류의 전제가 뭐예요? 평등이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응? 서로 평등해야 되는데 이 평등하지 않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만약에 만약에 경제적으로 크게 불평등하다면 불평등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격차가 크게 나면 그 우정의 교류가 유지되기 어려운 게 이게 그 교환 경제, 그지? 선물을 주고받는 교환 경제의 상태에 있으면 그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왜냐하면 친구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나도 적어도 그 금액은 안 되더라도 비슷한 금액의 응? 응? 선물을 주고받을 수 주고받을 수 있을 능력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 친구 사이가 어려워요. 교환 경제로는 단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단 이런 교환 경제, 응? 나 지금의 화폐 경제의 주고받음이 동등한, 평등한, 동등한 수준에서의 주고받음의 예외는 뭐예요? 응? 사랑이죠. 응. 애정관계죠. 관계밖에 남지. 이거는 사적인 거죠. 사적인. 응.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이거는요, 여기다 안 썼는데, 참고로 내가 써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저 자료를, 맨 끝에 가서, 어, 이시카와 다쿠보쿠라는 사람의, 일본 시인인데, 이 사람이 다쿠보쿠라는 사람의 석자가 들어가요. 그 백석이라는 우리나라 시인이 있죠,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그 사람이 이 다쿠보쿠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백시인데, 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백석이라는 이름이 이 다쿠보쿠 때문에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아했는지 알겠죠? 이름을 따라했을 정도니까. 이 사람은 거의 일본의 그 김소월이라고 치는데, 그러니까 그 백석이 좋아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시 중에서 한 구절을 좋아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친구가 나보다 모두 훌륭해 보이는 날이면 꽃사들 곁으로 와 아내와 놀았다. 거의 암송하다시피 외우고 다녔어요. 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는데 이 뜻이 뭔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 해석의 실마리가 나온 거죠. 무슨 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조금 전에 한 걸 분석하면 우정 관계, 그지? 우정도 교환 경제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게 보통 이기에, 응? 그치? 우정도 교환 경제의 틀 속에서 진행된단 말이야. 만약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 평등하게, 대등하게 이게 대등하게 경제력을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어, 우월한 경제력의
친구에게, 응? 일방적으로 대접을, 응?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는 음, 몰로이의 그 사례에서처럼 경우처럼 음, 수치심을 느끼는 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응? 그래도 돼, 그지? 열등감, 아니면 적어도 음, 깊은 쓸쓸함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지? 그런데 이런 교환 경제나 폐 경제에서의 살벌한 세상에서 어, 거의 유일한 구원은 유일한 구원은 길은 응? 그치? 낭만적 사랑의 음, 그 사적 현실에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친구가 나보다 모두 훌륭해 보인다. 아니면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나보다 다 잘 살아요. 난 도대체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안심해요. 그런 날이면 이 사람 이걸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 꽃 사들고 들어와 안에만 놀았네. 그 교환 경제와 화폐 경제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꽃 사들고 들어와 안에만 놀았네. 이 시가 긴 시인데요. 긴 시의 일부인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난 이시카와 다쿠보쿠를 설명한 책, 시집도 몇 권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나는 요 구절이 아주 절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누가 있냐? 천상병 시인의 편지예요. 점심을 얻어먹고, 이게 자기한테 쓰는 편지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쓰는 편지, 남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점심을 얻어먹고 배부른 내가 배고팠던 나에게 편지를 쓴다. 옛날에도 덜어 있었던 일, 그다지 섭섭하진 않겠지? 때론 호사로운 적도 없지 않았다. 그걸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내일을 믿다가 20년. 정확한 표현이죠? 이 편지를 왜 썼냐면, 음, 자신에게 편지를 써야 될 어, 심정적인 상황이 생겼다는 거. 근데 그 심정적인 상황이 생긴 건 뭐냐면, 그건 뭐야? 그건 친구에게 점심을 얻어먹고 배부르다고 좋아하던 과거에 조금 전, 조금 전이지만, 조금 전이지만, 과거에 나에게 보낸 것이 인데,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음, 화폐경제, 얘는 무한경제, 음, 세상에 응? 음, 우열, 질서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잠시라도, 나도 생각하였던 조금 과거의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나도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별로 원하지 않지만, 어떻게, 억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지인을 보면 내가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축적하는데 욕심을 부렸어도 어, 고맙겠다는 생각이, 충동이, 충동적인 생각이 잠시 들 때가 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배부르니까 야 좋다 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어때? 배고파서 나라고.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교환 경제하고 이런 경제 안 산다고. 응? 교환 경제 화폐 경제를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배고픈 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심을 얻어먹고 배부르다고 좋아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너 그거 좋아할 일 아니잖아. 어?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응? 반성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도 덜어 있었던 일.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왜냐면 응? 다른 경쟁, 응? 데리다의 경쟁, 영적인 경제에서는, 응? 경제의 학원에서는 응? 부자이지만 응? 화폐 경제, 교환 경제, 경제의 학원에서는 굴욕감에 가까운, 누가 준 게 아니죠. 굴욕감을 누가 준 건 아니에요. 스스로 스스로 느끼는 굴욕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처음 아니고 바로 있었는데 1년이야 이제 2년이죠. 1년을 지나 생각이 깊어져 보니까 응? 섭섭함, 쓸쓸함, 응? 벗어날 수 있는 있을 반성의 힘이 상상력에 의해 발생하였다. 볼 수 있어요. 이거지. 그죠? 그래서 섭섭할 거 없잖아 이런 거죠. 그죠? 세상 그렇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지?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때로 호사로운 적도 없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경제, 영적 차원의 경제를 통해서 호사로운 적도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취도 있었다고. 성공이 그것만 성공 아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친구들의 성공만, 성공이, 그런 친구들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고, 뭐, 호사스러운, 호사로운 결과를 어, 낸 적도 많았으니까. 응? 그지? 지금은 당장은 좀 쓸쓸하고 섭섭하지만, 내 자신한테, 친구한테 섭섭한 거 아니에요? 내한테 섭섭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 여기까지 생각하면 아주 호기로운, 그지? 가난하지만 호기로운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마지막에 그 절에서 절창해. 내일을 믿다가 20년. 그래, 내일은, 응? 영적 경제가 중요해질 거야. 라는 자위가 계속되었지만, 솔직히 20년 동안은, 그지?
이게 되게 정확한 말이에요. 응? 현실의 경제는 안 바뀌죠. 현실의 시스템은 안 바뀐단 말이죠. 그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천상명 씨의 시가 이렇게 정확해요. 다시 돌아가서 그걸 보면, 그럼 이제 여기 왜 이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요 말이 나와서 그래요. 사회의 강자 계급이, 응? 자선을 베푸는 후원자 역할을 즐기는 동안, 응? 뭐라고요? 약자 계급은, 응? 끊임없이 계속되는 굴욕적인 채무.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조금 받으라고 그러잖아. 를 강요받는 거예요. 열등감을 강요하는 거 비슷하죠. 굴욕감을. 그래서 몰로이는 그래서 뭘 뜻하냐면 이 감사함의 기대가 뭐예요?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없고 그렇게 돼갖고 아 그래 얻어먹고 살자 이런 식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응? 심정을 꺾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몰로이가 지적해요. 대한담론의 이는 이보다 더 심한 비판이에요. 밀턴의 신라권을 읽는데 이 서사시기로 확대돼요. 사탄을 읽어요, 사탄. 그러니까 자신의 천국의 자리를 잃게 한, 그러니까 천국의 자리를, 그래서 쫓겨나죠. 신에게서. 신의 반역을 한 다음에 실패를 해요. 실패한 이후에 이제 천국에 쫓겨나기 직전에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잘해야지 살아남는데 어떻게 말했나 보세요. 그 신에게 찬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 사실은 어때요? 너무 쉽죠? 쉽다는 거야. 가장 쉬운 보상인 거죠. 뭐라 그러냐? 야, 그냥 하자. 그러니 감사를 지불하자. 못할 것도 없지 않냐? 너무 쉽지 않냐? 응? 찬사를 보내면, 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건 아주 쉬운 일이고, 어?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더라도, 어?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를 지불, 돈을 내는 거죠. 페이 하고 해서 살아남자. 남자고 사탄이 자신을 다독이고 어? 다독이고 있어요. 야, 그러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 그래. 뭘 말이 많냐? 너 쫓겨날 거 아니야. 너 쫓겨나서 어디가? 천국에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얼마나 적절한 일인가? 아, 적절하다는 말이 그런 거죠. 프로퍼. 누구한테 적절해요? 적절한 말이 그런 거예요. 적절한 일인가? 이건 적절해요. 신의 관점에서 볼 때. 그지? 응.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신 관점에서 볼 때. 즉, 기존의 도덕적인 체제에서 볼 때, 윤리 도덕적인 체제에서 볼 때, 당연히 신한테 검사해야지. 뭐, 틀린 말 아니잖아. 적절한 거야. 그거 딱 맞는 일이야.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자기한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응? 제발 머리 한번 굽히자. 이런 거죠. 허나,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야. 허나. 이게 이제 무슨 소리예요? 허나. 이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한국에서 쫓겨날 각오를 한 만큼 할 정도로 이깔린 칭찬조차, 찬사조차 하기 싫은.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죠. 쫓겨나도 좋아. 죽어도 좋아. 지옥에 가도 좋아. 굉장한 말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옥에 가도 좋아. 그 소리. 어? 지옥에 가도 좋아. 좋은데, 찬사를 보내기를
너무 싫어. 왜냐고? 하고 질문해. 그의 모든 선함이, 신의 모든 선함이죠. 신의 모든 선함이 내 안에 있는 아픔임을 입증됐고, 내 속에서는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적대감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도 높이 올려줬지만, 이게 뭐예요? 이 사탄은 누구냐면, 가장 높은, 가장 높은 급의 천사였던 사탄이었지만, 천사였지만, 가장 높은 급에 있던 천사였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 참모가 된 거예요. 어? 최고, 뭐, 말하자면, 제일 꼭대기, 제일 참모, 누구라 말해야 되나? 어, 회장한테 사장이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 정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나는 복종을 경멸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바로 밑에 있으니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뭐 하고 싶은 거야? 신이 되고 싶은 거야. 왜 신이 되고 싶었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밀턴의 놀라운 점이에요. 사탄이 질 줄 알면서도, 어? 창조주 신에게 무모하게 적대감을, 적의를 보이고 도전한 이유는, 이거 바로 이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왜 도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신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한순간에 끝없는 감사함의 거대한 빚을 떠날 수 있을 거야. 감사하고 싶지 않아. 감사하고 싶지 않다고. 라고 말하는 거야. 사탄은 어려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신으로 받아온 모든 것에 대해. 왜냐면, 왜? 사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뭐야? 창조주에 의해, 존재가 뭐야?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옹기가 옹기장이한테 덤빌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준이 나와요. 옹기장이가 깨면 고만이잖아. 아, 이거 잘못 만들어진데 깨면 고만인데 덤빌 수 있냐,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받아온 모든 것에 대해 신에 감사해야만 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정서적 결과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싫어. 정서적 결과물이 뭐야? 감사하다는 거. 그래, 감사해. 근데 그게 뭐다? 그의 창조적에 빚진 끝없고 재미없는 빚의 부담을 지는 것.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래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결론을 읽어보면, 최근에 개인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도구로서 감사함의 인기가 있는데, 이거는 정신 현상을, 복잡성의 일부를 모호하게 한 거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받음을 가리키는 개인적인 정서, 그걸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감사함은 본래부터 우리의 수혜자들을 가리키는 대인관계 정서라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대한 감사죠. 뭘 준 사람, 선물을 준 사람. 그러니까 감사함은 기분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지만, 대개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의 친절을 인정하는 건 기분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어. 고마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다른 경험처럼 감사함도 심리적인 도전 관계일 수 있는 거예요. 싫을 수 있다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감사함의 대인관계 중요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없어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과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의 범위라는 문제. 그치? 다른 사람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바로 그 감사함의 기반이잖아요. 교환 경제.
그러니까 세네카가 주장했듯이 감사함의 이런 양상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서로에게 더 가까이 묻고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를 강화하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세네카가 얘기한 거죠. 요거까지 읽었는데 분석을 해보면요. 무슨 용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카리아 히스의 진정한 감사함은 공동체의 정서이자 건강의 실천이 아니다라는 감사함의 의미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감사함과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용어 정의가 뚜렷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겪어지는데 감사함 이렇게 해서 이거 있죠. gratitude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고맙다는 말의 추상적 한자 말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한글로 쓸 때는 구체적이고 고마움, 감사함 이렇게 한자 말로 쓰잖아요. 요거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번역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고마움 중에 thankfulness가 있어요. 이걸 고마움이라고 번역하는데 왜냐하면 고맙다는 게 마음에 가득 들어찬 거죠. 고마움 이런 거. 고마워함, thanksgiving이에요. 뭐냐면 고맙다는 말을 후원자에게 주려는 마음, thanks라는 걸 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음, ingratitude는 배은망덕,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는, 덕을 저버리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들 용어 중에서 중요한 점은 감사함의 대인관계 측면을 경시하고 개인적 정서로 소비되는 그를 비판하는지라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지? 그게 뭐예요? 땡스 기빙이지. 그래서 이게 아주 강조돼 있어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또 하나 이 용어 분석에 주의할 점은 이 감사하지 않음이란 말이죠. ingratitude. 이는 부정이죠. 그럼 뭐 감사함의 반대말이잖아, 그냥. 근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막 심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빌려서 은근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배은망덕이라는 수준까지. 이놈이 배은망덕해. 이건 그냥 감사한 거 아니죠. 내가 선물, 사탕 하나 줬는데 안 갚아. 그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묘하게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세네카는 이 감사함을 단순한 그런 사탕 하나 주고받고 그런 감사함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궈야 할 덕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의 악덕행위 어떤 행위보다 이런 감사함을 안 하면 인류의 화합을 방해하니까 뭐라고 볼 수 있다? 감사하지 않는 건 배은망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개념 정의를 보면 제카리아 히스의 이 글은 역사 자료를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감사의 의미, 즉 긍정심령의 개념 정의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이 개인적 경험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지? 심리적인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긍정심리학의 정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반대다 이거죠. 이에 따라 개인 경험으로 여겨지지 않는 감사함의 정서는 뭐냐면 감사가 아니라 뭐야? 인정이에요, 인정. 아, 그래, 그렇게 됐어. 이런 거죠. 환영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정서의 감사함은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전반적인 건강에 감사할 때 또는 내 결혼식날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할 때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사가 아니라 인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데카리스가 경제가 두 개예요. 제카리아이스가 감사함의 그 개인적인 혜택에 관한 긍정적 심리학의 주장에 반대하는 문헌을 검토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감사함의 정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근본적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대인관계, 감성으로서 감사함의 중요성 인식은 선물을 주는 것과 그에 보답하는 일이 경제활동의 중심 형성이다. 감사함이. 교환경제죠. 교환경제 중심감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건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서구인의 감사함 개념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인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세네카식의 감사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대인관계의 핵심 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감사의 정서가. 근데 왜 SNS 시대에 와서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게 돼버린 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세네카의 고대 시대부터 근대 시대인 최근의 자본주의까지 작동해온 뭐예요? 거래 경제, 교환 경제가 이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데리다가 선물이나 환대라고 말하면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차원의 의미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존의 근대적인 경제 개념과 다른 탈근대적인 경제 개념을 제시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교환 경제나 화폐 경제가 아니고 감사함에 관련된 거는 영적 경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의 정서가 두 개예요. 감사함이 하나 있는데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일 수도 있고 탈근대적인 정동일 수도 있어요. 왜 제카리아이스가 긍정 심리학의 비판을 넘어서서 진정한 감사조차 즐겁지 않다. 그걸 발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를 뒤덮을 때 생기는 대인관계의 유대감과 의무가 언제나 즐거운 게 아닌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교양 땅에서 버스 잔돈 빌릴 때 얘기인 상황을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왜 받기를 동전을 받기를 꺼려하는 거냐면 선물의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그걸 받는 게 암시하는 대인관계 유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기존의 거래 경제가 있는데 그게 잘 작동해 줄 때 왜 안 되냐고. 그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왜 작동이 잘 안 되죠, 그게? 왜 근대 경제, 선물 경제, 교환 경제가 작동이 잘 안 되냐면 거꾸로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대가 무너져서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근대 공동체와 어? 기본 기능을 상실하면서 어, 유대감을 어? 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근데 공동체가 지금 잘못인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선물을 누구 주고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의 책임이라기보다 고대부터 발전해온 근대 공동체의 결속력이 그 힘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발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공동체가 지금 무너졌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냐? 전혀 새로운 탈근대 공동체가 새로 잡기 전까지 그게 뭐가 안 돼 있어요? 공동체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지 않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사함의 후원자들과 수혜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응? 안정적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긍정 심리학의 비판을 통한 개선이나 개혁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 심리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안 돼. 뭐야? 감사함 등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를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감사함의 탈근대 정동의 원리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동의 모델을 사실은 제카리아이스가 벌써 보여주고 있어요. 모델 하나가 뭐예요? 몰로예요, 몰로. 그러니까 대한담론 1회 사례에서 백혜세, 사물 백혜세의 몰로이가 경찰에 체포돼서 공격적으로 취도받는데 사회복지사라고 여겨지는 여인이 차 한 잔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 받은 사람은 장애인 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몰로이는 후원자의 친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 자신의 제스처, 아까 내가 제스처라고 했죠? 제스처에 대한 방어는 없다. 는 것을 안다. 방어할 수 없다는 거지. 나는 머리를 좋아지고, 너는 머리를 좋아지고, 너는 온통 떨리는 손을 내밀어 함께 만지잡고, 그리고 너는 말한다. 자기 자신을 이중적으로 보는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
이 감사하지 않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네카가 말하는 배은망덕해요? 그렇지 않죠. 굴욕감이라서 그런 거죠. 제카리아이스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거죠. 다시 그걸 다시 정리해보면 기존의 근대 제도와 전혀 다른 탈근대 제도에 근거한 기존의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가 혁명적으로 구별되는 탈근대 정동의 등장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몰랐어. 근데 눈먼 통찰력처럼 눈은 멀었는데 통찰력을 발휘하는 거죠. 제크 하리스가 그 이론적 담론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글이 그래요. 이 글이 그 이론적 담론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몰로이가 굴욕감을 느낀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몰로이의 굴욕감에 데케테의 독자들이 공감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감삼에 관한 근대 시대와 감정에 자연스럽게 반발한 대중의 탈근대적 정동과 어울리는 거죠. 비록 차 한 잔을 원하지 않았고 혼자 내버려 두기를 선호했더라도 사회복지자의 친절에 갖거나 더 그 감사함으로 화합하라는 문화적 기대가 몰로이를 사회복지사에게 즉각적으로 빚을 지게 하는 처지에 놓이게 한 건 뭐 때문이냐면 세네카의 고대 이후 근대 사회까지 거리 경제, 묵시적, 어, 문화적 압력이란 말이죠. 교환 경제, 거리 경제. 탈근대 시대의 출발점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케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네카의 평등주의적 비전에 대한 번거로운 대안, 즉 감사함의 감정과 정서를 배출하는 근대 사회까지 이어진 평등주의적 비전에 대한 반발인 거죠. 경제 불평등이 아무리 극심해도 문화적 기대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근대적인 현실은요, 경제적 형평성이 무지무지하게 불평한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문화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총체적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 총체적 저항을 한 게 바로 모더니즘이고, 그 모더니즘이 탈근의 시작이죠. 응? 그게 이제, 이 소설에서는 장애인 노인이란 유명무실한 사람인데, 그한테 뭐가 있냐면 탈근대적 정동이 있다. 그래서 현대의 관객이 공감할 수 있어요. 세네카에 있어서 가장 가난한 공동체의 이론이라도 단순히 고마워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가난한 공동체 이론이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귀족이잖아. 로마잖아. 로마 귀족이잖아. 그들에게 수여된 가장 큰 혜택에 합할 수 있는 길을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났단 말이죠. 그러나 언제요? 이제 현대 시대. 사회적 강자 계급이 자선을 베푸는 후원자의 역할을 즐기는 동안 약자 계급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굴욕적인 채무를 강요받을 것이기에 감사함의 기대는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그러죠. 좀 더 정리해서 설명해 보자면 로마 시대 세네카 이후 근대까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 3부회에 부르주아 계급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법치 국가의 제도 아래에서 빈부 격차의 해소란 경제 평등을 고려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는 근대 이데올로기는 잘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막 대통령 추천하고 그러죠. 경제만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시대 전환하는 다중위기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자 계급이 강자 계급의 자산에 감사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전망이 생기는 거죠. 고마워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고마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에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감사함의 기대를 포함한 근대 사회의 문화적 기대를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근대 사회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깨달아가면.
두 번째는 사탄이에요. 두 번째 모델은. 그거 다시 읽는 거예요. 그거를 다르게. 감삼의 이런 양상, 즉 근대 사회의 문화적 기대를 충족하는 근대적 감정과 정성의 양상이 더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게 되었고, 그런 감사함으로 차라리 굴욕감을 느끼게 된 게 더 적절하게 된 정동의 모델이, 그거보다 더 센 게 밀턴의 신라본의 사탄이에요. 사탄의 감사하지 않음은 신의 은혜에 대한 단순한 배은망덕은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 왜냐하면 나름대로 적절한 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한 건 탈근대 시대의 출발점, 모더니즘 이후의 비평에서였거든요. 아까 이거 사탄의 시를 읽었죠. 사탄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개인적인 기질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한다는데 못하겠다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근대까지의 정서와 감정에 속하는 배은망덕과 무관함, 감사할 수 없음. 이 탈근대 정동이죠. 이 정동이 사탄의 내면에 생겼죠, 지금. 그죠? 사탄의 내면에 생겼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신으로부터 받아온 모든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정서적 결과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건 그저 그의 창조주에게 빚진 끝없고 재미없는 빚의 부담을 가리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는 거거든요.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절대적인 권위, 신에 대한 복종, 그지? 그리고 압도적인 부의 축적으로 이룩한 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전면적 복종 시스템에 굴복하라는 이런 심리적 기제가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에 속하는 감사함이라면, 이건 근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대적인데 지금 탈근대가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는 굴욕감의 다른 이름일지 뿐이기에 어떤 길로 인도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내부에서 파괴하려는 내파의 혁명으로 파탄처럼 시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탈근대 정동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결론을 다시 쓰게 하면, 제카리아 히스의 이 글도 다른 뛰어난 글처럼 결정적으로 아쉬운 면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게 이제 결론 부분에 쓴 건데, 여기서 다시 써야 한다면 이거는 학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함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회복할 수 있듯이, 회복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회복. 응? 왜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감사함의 비개인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역사자력 분봉론 자체가 근대 대학의 근대 연구 방법론, 거기에 결함이 있는 거죠. 근대식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인관계 정서인데, 개인적인 측면만 중시하는 감사함이란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현실을 비판하려고 18세기 미국 목사 에드워즈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등의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필자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대와 고대의 과거 역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근대나 고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던 거. 그런데 이는 근대 문명이 동굴의 원시시대부터 고대와 정근대와 근대를 초월하며 창조해낸 찬란한 문명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자기 모순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라면 안 먹고 전기 안 쓰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치? 말이 되냐? 안 된다. 탈근대 시대의 미래가, 물론 미래니까 미지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과거 시대를 해결하려는 근대
학문의 방법론 자체에 뭐가 있어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 근대 대학의 근대 연구 방법론에 이런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제카리아 히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도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죠. 논문 통찰력으로. 그렇지만 그 연구 내용은 좋았어요. 그래서 논문 통찰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우연히 나와서 알게 된 거죠. 자기 연구 결과를 정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